내게 글쓰기는 친구였고 행복이었고 구원이었다. 글쓰기가 없었다면 난 성수동 지하에 지방령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다.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떤 색을 가진 사람인지 보지도 못하고 나는 왜 사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로 눈을 감았을 거다.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할 만큼 내게 글쓰기는 소중하다. 골라듣는 뉴스룸 책 읽는 순간 북적북적입니다. 저는 심영구 기자입니다. (5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그때도 북적북적을 하고 있었는데 신인 작가의 책을 우연찮게 접하게 됐습니다. 그 소설집의 제목은 회색인간. 낯선 신인 작가의 이름은 김동식이었습니다. 북적북적 122회에서 소개하고 낭독했는데 그때 읽었던 작가 소개를 일부를 읽어볼게요. 1985년 경기도 성남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일할 수 있을 나이가 되었을 때 바닥 타일 기술을 배우기 위해 대구로 올라갔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이 열리던 해 서울로 상경. 액세서리 공장에 취직해서 10여 년을 일했다. 2016년 오늘의 유머 공포 게시판에 창작글을 올리기 시작해 지금까지 300편이 넘는 글을 썼다. 중졸 학력입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라는 게 거의 10대죠. 대구로 갔다가 서울로 와서 공장 노동자로 10년을 일했는데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다 보니까 소설가가 됐다는 그 특이한 이력. 읽어보니까 소설도 재미있었지만 이력에 더 눈길이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첫 소설집으로 3권을 한꺼번에 냈던 김동식 작가를 팟캐스트로 먼저 소개를 했고 이어 당시엔 북적북적에 역시 참여하기 전이었던 권혜리 기자가 인터뷰에서 방송 뉴스로도 소개가 됐었죠. 그 뒤로는 저는 간간히 소식만 접했었는데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왔고요. 저희 SBS와도 공동 프로젝트를 한 적도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소설가로 데뷔한 지 약 5년이 조금 더 지나서 첫 에세이집이 나온 걸 알게 됐습니다. 그 기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 그리고 그 특이했던 이력, 그 작가가 5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에세이는 과연 어떻게 썼을까? 궁금했습니다. 무채색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책 제목입니다. 낭독을 허락해준 출판사 요다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에세이집의 작가 소개를 또 잠깐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출생 이후의 이력은 비슷할 거고요. 소설집 10권을 펴냈고 첫 소설집이었던 회색인간은 30만 부가 판매됐으며 등단 5년 만에 1000편이 넘는 소설을 창작한 다작 작가입니다.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왔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 안 할 이유가 없다 부터 읽겠습니다. 내 소설 벌레들의 긴급한 밤은 한 중년 여성의 짜증으로 시작된다. 누가 봐도 속물에다 아나무인인 그녀는 의외로 마지막에 가서 모두를 살린다. 당신 같은 사람이 도대체 왜 사람들을 돕느냐는 누군가의 물음에 그녀는 시답잖은 걸 묻는다는 듯 말한다. 안 할 이유도 없는데 그게 뭐라고. 사실 이 소설의 결말은 다소 어색한 편이다.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들어도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쓴 까닭은 당시 내가 그러한 마음가짐을 무척 마음에 들어해서였다.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한다 라는 삶의 자세 말이다. 몇 년 전부터 나는 이 말에 꽂혀 있다. 내게 어떤 부탁이나 제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고민해 본다. 안 할 이유가 있나?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그냥 한다. 가령 학교 강연을 다니다 보면 학생들이 자주 부탁한다. 작가님, 인스타 마팔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럼 그냥 한다.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덕분에 팔로잉 수가 인스타그램 유저 중에 공동 1등이다. 사인해 줄 때도 독자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는 편이다. 여러 장 해달라, 그림 그려달라, 아재 개그 써달라, 명언 적어달라, 실내화해 해달라, 사진 찍어달라, 포즈 취해달라 등등. 안 할 이유가 없으니 모두 한다. 강연 중에 노래 요청이 들어와도 그냥 하고, 춤을 춰달라고 해도 시도는 해보고, 어떤 이상한 질문에든 다 답한다. 말 그대로 정말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조건 없는 예스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아니다. 만약 안 할 이유가 떠오르면 바로 거절한다. 안 할 이유를 억지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일이 많다는 뜻이다. 과거의 나는 이렇지 않았다. 어떤 제안이나 부탁이 들어왔을 때 안 할 이유가 정말 많이 떠올랐다. 돌이켜보면 객관적으로 그게 정말 안 할 이유였을까? 아니다. 두려움, 귀찮음, 자신없음, 모두 단지 내가 만들어낸 안 할 이유였을 뿐이다. 지금은 그것을 제3자의 시선으로 점검한다. 정말 안 할 이유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이유인가? 그러면 답이 나온다. 안 할 이유가 없네. 그럼 해야지. 이런 생각은 이제 내 유무의식에 단단히 자리를 잡았다. 데뷔 전 온라인 커뮤니티 연재 당시 내게는 정말 무수히 많은 기회와 제안이 쏟아졌지만 나는 온갖 안 할 이유를 대며 전부 거절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수락한 제안이 김민섭 작가님과의 인터뷰였고 덕분에 요다 출판사와 연결되어 작가가 되었다. 만약 그 인터뷰 요청도 평소 습관처럼 안 할 이유를 만들어서 거절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다. 이때부터였을 것이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냥 하자. 이런 마음가짐이 나에게 득이 된다는 걸 갈수록 깨닫는다. 내 인생이 한 해 한 해 갈수록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는 게 그 증거다. 내가 좋아하는 인터뷰 영상 중에 김연아 선수의 것이 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느냐는 질문에 김연아 선수가 답한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정말 완벽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출근길 작은 눈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보면 그냥 일으켜 세우고 지나간다. 아무 이유 없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우는 거다. 기찻길 선로 위로 추락한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든 영웅들을 인터뷰하면 하나같이 똑같은 말이 나온다. 그냥 몸이 움직였다고. 난 인간의 가장 위대한 점이 바로 이런 그냥에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안 할 이유를 찾고 할 시간에 그냥 해버리는 것 말이다. 에세이집 출간도 내게는 같은 선상에 있다. 처음 출판사로부터 제안을 받았을 때 안 할 이유를 찾았지만 어느 순간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에세이에 남다른 재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큰 재미를 느끼지 못해서 내가 굳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고 여겼지만 그것이 안 할 이유 같진 않았다. 물론 내 에세이가 선로 위로 추락한 사람을 구한 영웅같이 누군가의 삶과 이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진 않을 것이다. 다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소설가가 되었을까 싶을 만큼 비주류의 경로를 밟아온 김동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즐거움과 작은 의미라도 드린다면 단지 안 할 이유가 없어서 시작한 이 에세이 쓰기도 내게 굉장히 큰 의미로 남게 될 듯하다.
자, 프롤로그 읽었고요. 안 할 이유가 없어서 작가가 됐고 에세이집도 쓰게 됐다는. 그리고 그냥 뭐 굳이 약간의 딴지를 걸자면 프리랜서라서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조금 듭니다. 어느 조직에 속해 있으면 상사의 지시를 안 할 이유가 있으면 안 하고 안 할 이유가 없으면 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크게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도 이유를 딱히 찾기 힘든 호의를 그냥 베풀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했을 때. 그냥 요 정도는 내가 더 해도 되는데? 그냥 하면 되는데? 라는 것들이요. 에세이집을 쭉 읽다 보면은 떠오르는 그리고 몇 가지 남는 단어들이 있어요. 방금처럼 그냥, 그리고 솔직함, 자존감, 꾸준함. 이 공장 노동자 출신의 작가라는 점, 스스로 생각해도 매력적인 언론이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매력적인 서사를 갖고 있다는 게 자신이 주목받았던 매우 큰 계기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데뷔할 때 첫 소설집을 낼 때는 그랬는데 그런 매력적인 서사는 반복되고 업데이트되지 않으면은 사실 금방 가라앉게 마련이죠. 지금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초반의 주목을 뛰어넘을 만큼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하면서 성장했다고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할 정도로, 그리고 그걸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작가가 돼 있고 그걸 또 진솔하게 털어놓는 김동식 작가. MBTI 얘기를 하면서 극I라는 점까지도 저는 살짝 호감이었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으면은 그냥 한다. 계산도 하고 짐작도 하지만 때때로 그냥 해버리는 것들이 인간다움 아닐까 하는 마음까지도 공감하면서 읽어나가니까 왠지 김동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고 그의 소설들이 이런 사람이 여러 가지 궁리를 하면서 조사도 하면서 쓰는구나 생각되니까 더 재미있게 읽히는 것 같아요. 김동식 작가의 소설, 그리고 작가로서의 삶,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인생. 앞으로 또 어떻게 나아갈까요? 최근 작품들도 찾아보면서, 이후 작품도 챙겨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조용히. 저도 아이니까요. 봄이 왔는데 아직은 좀 춥습니다. 빨리 야외 활동하기 좋은 황사나 미세먼지도 적은 따뜻한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김동식 작가의 이 책에서 내가 나라는 존재감, 그리고 작가가 꿈은 아니었지만 이 두 편의 글을 더 읽으면서 오늘 북적북적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감. 중학교 중퇴학력의 주물공장 노동자 출신 작가로 알려진 내가 대책 없이 학교를 그만두면서 했던 생각은 난 뭘 해도 먹고 살겠지 였다. 공부나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확고한 꿈이 있었던 것도 하다못해 집안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자신했을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우습게도 오락실 때문이었다. 어릴 때 난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대전 격투 게임을 정말 잘했다. 동네에는 적수가 없었고 시내에 나가도 50연승씩 할 정도로 실력이 대단했다. 아마 그때 다른 사람들을 계속 이기던 경험이 내 자신감을 대책 없이 키워놓은 듯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막상 중학교를 중퇴한 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 가난한 집안에선 학업에 뜻이 없다면 일이라도 일찍 시작해야 했다.
그런데 나는 뭘 하고 싶은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고민할 시간도 주변에 이끌어줄 어른도 없었기에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일단 고민할 시간에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뭐가 됐든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먹고 살겠지. 그렇게 일을 시작했다. 그 마음가짐으로 처음 들어간 직장은 재봉 공장이었다. 원단이 끝없이 밀려오는 컨베이어 벨트 옆에 서서 가위질을 하는 일이었다. 컨베이어 벨트는 느려지지도 멈추지도 않았기 때문에 쉴 틈이 없었다. 행여나 기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원단이 밀리면 내 뒤에서 들려올 욕설을 각오해야 했다. 나란히 서서 일해야 하는 그 벨트에서도 일종의 계급이 나뉘어 있었는데 가장 뒤쪽에 있는 공장장만이 의자에 앉아서 일했다. 그 앞쪽, 나를 포함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직원들은 종일 두 다리로 버티고 서서 가위질을 해야 했다. 그들 중 소나귀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았다. 하루 만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소나귀가 찢어질 듯 했다. 나는 도저히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었고 불과 사흘 만에 그만두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 직장을 구했는데 시내의 작은 인쇄소였다. 동네의 신문 배달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효자라면서 구해준 자리였다. 할아버지의 아들이 운영하는 그 인쇄소는 그리 크진 않았지만 첫 출근한 나를 누구도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바빴다. 난 거의 그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기만 했다. 정말 대단한 기술자들이었다. 마술사가 카드쇼를 펼칠 때 일정한 간격으로 카드를 늘어뜨리거나 섞듯이 여기 직원들은 카드보다 크고 얇은 A4 용지로 구김 하나 없이 그걸 했다. 내게도 시켜서 한번 해봤지만 어림도 없었다. 난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분들은 자부심이 있었다. 점심시간에 한 아저씨가 말했던 우리 인쇄소가 규모는 작아도 부산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다던 그 말이 아직도 생각난다. 하지만 그 대단한 인쇄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곳에선 나를 배달부로 뽑았지만 내가 오토바이를 탈 줄 모르는 게 문제였다. 일하려면 무조건 오토바이를 배워야만 한다기에 그 핑계로 다음날 출근을 포기했다. 다음으로 나는 건설 현장에서 배선 작업을 하는 노가다 팀의 막내로 들어갔다. 전선 까는 일이라고만 듣고 따라 나간 현장은 부산 전화국 건설 현장이었는데 그 위용이 굉장했다. 영도 산동네를 거의 벗어나질 않던 촌놈에게는 말이다. 오야가 이곳의 작업이 끝나면 어디 가서 부산 전화국 네가 지었다고 말하고 다니라고 농담했는데 그게 자랑이 될 수 있을 만큼 인상적인 건물이었다. 그 큰 건물에서 내 일은 대부분 잡무였다. 짐을 옮기기, 일일이 바닥을 뜯어서 전선을 확인하기, 전선 피복을 벗겨놓기, 비질 등등.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나는 또 이게 힘들었다. 짐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이놈의 건물은 왜 이렇게 넓은지, 전선은 왜 이렇게 끝도 없이 길고 복잡한지. 나는 밤늦게 일이 끝나면 늘 시체처럼 집으로 돌아왔고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잠들었다. 오야와 삼촌들은 이 기술을 잘 배우면 일당이 30만 원이라고, 남들은 돈 내고 배우는 기술이라며 격려했지만 귀에 들어오질 않았다. 결국 보름이 조금 넘었을 때 전화국 현장을 마무리한 뒤 다음 현장부터는 따라가질 않았다. 또 포기한 것이다. 주민등록증이 나오면서 부산 집을 떠나 대구에 가 독립했다. 바닥에 타일 까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첫 현장의 건물주 아주머니는 공사가 잘 되길 바라서인지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이태리에서는 장인 대접을 받는다며 우릴 추켜 세웠다. 하지만 장인은 오야지 내가 아니었다. 나는 오히려 고급 타일이 부담스럽기만 했다. 고급 타일은 크고 무겁고
또 비쌌다. 그 무거운 걸 들다가 놓쳐서 금이라도 가면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이 날아갔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일이었던 것이다. 당시 일이 별로 안 들어오는 바람에 흐지부지 그만두게 되었지만 일이 많았다 한들 내가 할 수 있었을 것 같지는 않다. 몇 번의 일을 경험하며 난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님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난 뭘 해도 먹고 살겠지 하고 자신하던 마음은 난 뭘 해도 못한다 라고 자책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할 수 있는 일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리라 쉽게 생각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한데 천만다행으로 있었다. PC방 아르바이트였다. 타일 일이 너무 없을 때 방세를 내기 위해 집 근처 PC방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PC방 일은 무거운 걸 들지 않아도 되었고 종일 서 있지 않아도 되었고 먼지로 콜록거리지 않아도 되었다. 비록 시급이 1,900원밖에 안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존재했다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인지 그 PC방에서는 3년 가까이 일했다. 3년간 시급이 한 번도 오르질 않았는데도 말이다. 지금 생각하면 3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 싶지만 당시에는 그 외에 어떤 길도 보이질 않았다. 한 번은 단골 손님이 내 시급을 묻고는 사장님을 욕하며 나를 동정한 적이 있었다. 내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지만 아무 항의도 하지 않았다. 그땐 그 일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줄 알았다. 시급이 터무니없이 낮으니 당연하게도 그 생활에 미래는 없었다. 한 달에 대충 60만 원을 벌면 20만 원은 방세를 내고 20만 원은 부산 집에 보내주고 나머지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살면 끝이었다. 그때 마침 서울의 외삼촌이 주물 공장 자리를 소개해줬다. 나는 고민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재봉 공장처럼 또 사흘 만에 그만두면 어쩌지? 걱정이 많았지만 나는 서울행을 택했고 성수동의 작은 주물 공장으로 출근했다. 주물 공장의 일은 예상보다 할 수 있는 일 쪽이었다. PC방 일보다 힘들긴 했지만 죽어도 못 버틸 정도는 아니었다. 이때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선을 알게 되었다. 그 일이 힘드냐 안 힘드냐보다는 아프냐 안 아프냐였다. 일하면서 어디가 너무 아프거나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온몸이 옥신거린다면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주물 공장의 일은 앉아서 할 수 있었고 무거운 걸 들거나 다칠 만한 상황도 많지 않았다. 500도의 뜨거운 쇳물을 곁에 두고 일하는 게 위험하긴 했지만 그건 내가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처음에 두려움과는 달리 나는 이 주물 공장의 일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었다. 그러다가 첫 달 월급으로 130만 원을 받는 순간 나는 이 공장에 뼈를 묻어야겠다고 생각했다. 60만 원을 받다가 130만 원을 받으니 신세계가 펼쳐졌다. 마음 편히 피자나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었고 대형마트에 갈 수 있었고 저축도 가능했다. 심지어 PC방 시절과 달리 월급이 매년 오르기까지 했다. 축복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서 내 삶의 질을 올려주고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는 일. 그것이 주물 공장의 일이었다. 정말 열심히 다녔다.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결근을 한 적이 없고 지각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 만큼 아마도 난 평생 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중하다고 해서 꼭 그 일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 보람이나 자부심보다는 월급을 동력으로 일했다. 많을 땐 하루에 지퍼나 단추를 몇만 개씩도 만들었지만 성취감이 없었다. 기계적으로 만들 뿐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 굳이 내가 만들지 않아도 상관없는 물건, 내가 없더라도 돌아가는 공장, 내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 딱 그랬다. 주물 공장의 일은 내 삶에 안정감을 주었지만 그 일 속에 나는 없었다. 그래서인지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일이 지겨워졌다. 환경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주물 공장의 일은 출근해서 기계 앞에 앉으면 점심시간을 제외하곤 일어날 일이 없다. 쇳물의 위험성 때문에 직원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일하느라 대화가 힘들고 쇳물이 튈까봐 자리는 벽으로 가로막혀 있다. 출근해서 벽만 보고 기계처럼 단순 반복 작업을 하다가 퇴근하는 것이 10년간 내가 한 일의 전부다. 이 한 문장으로 10년을 설명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다. 공장에서 20대를 다 보내고 30을 맞이한 게 8년 차쯤이었는데 그때 소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정신적 탈진 상태가 되었다. 출근하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언제 퇴근 시간이 오는지 벽시계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그런 모습을 들켜서 한 소리 듣고도 나아지지 않을 정도로 지쳐 있었다. 단 1년만이라도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어쩌면 예전에 내가 일을 포기할 때의 마음과 비슷했던 것 같다. 그때처럼 일을 그만둘 순 없었다. 대단치 않은 내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중한 일이니까. 매일 똑같은 단순 반복 작업이 아무리 지겨워도 어차피 내가 살면서 본 노동자 중에 일을 즐기는 사람은 없었다. 대부분은 나처럼 할 수 있는 일이어서 하는 듯 했고, 거기에 자부심이나 보람, 적절한 보상 같은 동력을 더해서 견디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 역시 생활의 보장을 동력으로 견딜 뿐이었다. 일은 원래 견디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결론 지은 까닭은 평생 한 번도 일을 좋아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게 일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로 나뉠 뿐, 좋아하고 말고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다. 그런데 32살에 기적처럼 좋아하는 일이 찾아왔다. 2016년 5월 16일,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소설을 썼다. 당시 자주 가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누구나 창작글을 올리는 걸 보고 별다른 생각 없이 심심풀이로 써본 것이었다. 작가가 되고 싶다거나 글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10년간 벽을 보며 떠올린 망상들은 있었다. 초능력이 생긴다면, 로또에 당첨된다면, 돈과 양심 중 선택해야 한다면, 이런 스토리로 영화를 만든다면 등등. 나는 평소 일하면서 떠올린 잡생각을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사람들의 엄청난 반응이 돌아왔다. 재미있다는 댓글은 기본이고 기발하다, 천재다, 영화 같다, 감사하다, 지하실에 가둬놓고 글만 쓰게 하고 싶다, 보다가 지하철 하차역을 지나갔다 등등. 기분 좋아지는 댓글들이 쏟아졌다. 댓글 하나하나가 나에겐 엄청난 희열이었다. 살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적이 없었고 그것은 내 생활까지 바꿔놓았다. 공장에 출근하면 노상 벽시계만 쳐다보던 내가 글쓰기를 시작한 후로는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상상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되었다. 그렇게 구상한 이야기를 퇴근하자마자 쓰기 시작하여 잠들기 직전에 업로드했는데 그러고 나면 다음 날을 기대하며 잠들 수 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또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하던 사람이 밤새 달렸을 댓글 생각에 벌떡 일어났다. 기분 좋게 출근을 했고 일하다가 지친다 싶을 때 휴대폰으로 댓글을 확인하면 곧바로 웃음이 나왔다. 일이 많이 힘든 날에는 더 열심히 글을 썼다. 그 시절 내 하루는 일하고 글 쓰고 자고 정확히 3분이 가능했다. 쉴 틈이 전혀 없어도 기꺼이 매일을 즐겼다.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내 인생의 중심은 주물공장 일에서 글쓰기로 이동했던 것 같다. 일주일 내내 주말까지 통째로 글쓰기에 투자했으니까 말이다. 그렇게 열심히 글을 쓴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무언가가 되는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그랬던 이유는 그 자체가 놀이처럼 너무 즐거웠기 때문이다. 살면서 처음으로 찾은 좋아하는 일이었다. 단순히 좋아하기만 하던 그 일은 회색인간이란 종이책을 내면서 돈을 받는 일이 되었다. 지금도 글쓰기는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지치지도 않고 항상 즐겁다. 난생 처음 보람과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이 일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없는 내 것이란 감각이 만족스럽다. 그렇게 내가 평생 할 거라고 예상했던 주물공장의 노동은 10년 6개월 만에 끝나게 되었다. 그 자리를 이젠 작가라는 직업이 차지하고 있다. 공장 일을 그만둘 때는 사실 불안했다. 공장장님이 말했던 1년만 쉬다가 다시 돌아오라는 그 말이 정말 고맙게 들렸다. 다행히 책이 잘 되는 바람에 글쓰기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만약 책이 잘 되지 않았더라도 내가 과연 다시 주물공장에 돌아갔을지는 모르겠다. 주물공장에서 10년 동안 일하면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는 희미했다.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반투명한 지방령 같았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몰랐고 그걸 알아볼 생각도 하지 못했다. 내가 나라는 존재감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부터 선명해졌다. 나의 일부를 떼어서 글을 내놓으면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 나를 더 분명하게 만들어갔다.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나를 찾았고 나로 살고 있다. 이전보다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즐거움이 아닌 고통으로 느껴지는 날이 올지 몰라도 나는 지금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 작가가 꿈은 아니었지만 지금 즉시 내 인생이 끝난다면 사실 내 인생을 대표하는 말은 작가가 아니라 주물공장의 노동자다. 작가로서의 삶은 6년 차지만 공장 노동자로서는 10년 6개월을 일했으니 말이다. 그땐 사실 평생 그 일을 할 줄 알았다. 인생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을 리가 없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갑자기 글을 쓰게 됐을까? 남들처럼 글쓰기는 내 운명이라고 말할 자신은 없다. 운명보다 우연에 가깝다. 사실은 죄책감도 느껴진다. 글쓰기가 꿈도 아니었던 사람이 감히 작가가 되어도 될까? 작가가 간절한 꿈인 사람들에게 난 어느 정도 재수없는 유형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한 뒤풀이 자리에서 글쓰기가 꿈이 아니었다는 말을 해서 누군가를 울린 적이 있다. 허둥대며 어떻게든 변명하려 애썼는데 어떤 말도 사실을 바꿀 순 없다. 그날 이후 글쓰기가 꿈이 아니었던 말을 하기가 몹시 조심스러워졌다. 변명하자면 난 작가란 직업을 절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직업이고 현재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글쓰기다. 오죽하면 1000편 넘는 소설을 썼겠는가. 진심으로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꿈이었다고 착각하기도 전에 행복을 선지급받은 행운아라고 해야 정확하다. 내게 글쓰기가 운명이 아닐지라도 필연성은 있었다. 우연으로 시작했을지언정 절대 멈출 수 없었으니까. 2016년 5월에 첫 소설을 쓰고 1년 반 만에 300편을 썼다. 인터넷 게시판에 소설을 올리고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그 1년의 일들은 무채색이었던 나를 발끝에서부터 색칠해 나가는 과정 같았다. 난 작가가 꿈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글쓰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다.
2016년부터의 인생 전체가 글쓰기였을 만큼 매일 소설만 생각하며 살았다. 내게 글쓰기는 친구였고 행복이었고 구원이었다. 글쓰기가 없었다면 난 성수동 지하의 지방령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다.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떤 색을 가진 사람인지 보지도 못하고 나는 왜 사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로 눈을 감았을 거다.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할 만큼 내게 글쓰기는 소중하다.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꿈은 아니었던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 나는 왜 어릴 적 꿈이 작가가 아니었을까 원망스러울 정도다. 근데 왜 꿈도 아닌 주제에 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내가 글쓰기를 시작한 인터넷 게시판에 답이 있다. 내가 작가가 된 건 객관적으로 신기한 일이다. 책을 전혀 읽지 않고 최종 학력은 중학교 중퇴에다가 평생을 공장 노동자로만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작가가 되려면 진짜 놀라운 힘이 여럿 작용해야 했겠지만 그 시작점을 되돌아보면 지극히 사소한 우연이다. 당시 난 한 인터넷 커뮤니티 공포 게시판에 올라오는 무서운 글을 보는 게 취미였는데 그 게시판에서 내 흥미를 끌었던 게 릴레이 소설이었다. 댓글창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릴레이로 소설을 이어가는 건데 나도 참여해서 중간에 깽판을 치곤 했다. 문제는 내 뒷사람이 쓴 글이 재미가 없을 때다. 더 재미있는 방향이 있는데 왜 저렇게 썼을까 답답했다. 마치 소셜미디어의 지겨운 게임 광고들을 보고 왜 저걸 못 깨? 내가 어떻게 깨는지 보여줄게 생각하게 되는 것과도 같았다. 마침 주말 아침에 시간도 남던 차. 그냥 난 릴레이 소설을 혼자 써버리자는 마음가짐으로 키보드 앞에 앉았다. 지금 생각해도 진짜 별것 아닌 계기로 글쓰기를 시작했네 싶다. 부끄러울 지경인데 그래도 그 사소한 우연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평생 다시 있을까 싶은 행운이다. 더 큰 행운은 사실 내 글을 봐준 독자분들을 만난 일이다. 첫 글이라는 내 사소한 우연을 단지 우연에 그치지 않도록 키워준 게 바로 인터넷 독자분들이다. 내 글을 봐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정말 얼마나 나를 응원해 주었는지 모른다. 내 꿈이 작가가 아니었는데도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내가 작가가 되는 모습을 그분들이 꿈꾸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분들은 내가 작가가 되기를 나보다도 더 간절히 바랐고 실질적으로 분명한 도움을 주었다. 내 책 1쇄를 사흘 만에 다 구매해줬다는 것만 봐도 증명이 되는 이야기다. 내가 작가가 되는 걸 마치 본인의 일처럼 기뻐해주던 그분들의 모습은 분명 내가 작가가 되는 모습을 꿈꾸었기에 나올 수 있었으리라. 그러면 모든 의문이 풀린다. 작가가 꿈이 아니었던 사람이 작가가 될 수 있을 리가 없는데 그분들의 꿈이 내가 작가가 되는 것이었기에 작가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꿈이 이루어진 거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믿기지 않는 이야기다. 타인의 꿈이 나의 성공인 사람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일까? 나는 행복할 때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게 작가가 꿈도 아니었던 주제에 글쓰기로 행복해진 사람이 평생 갚아야 할 빚이다.